쌤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포막과 효소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었냐면, 세포막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했었고요. 확산까지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포막의 특성 얘기했고, 넘겨서 좀 얘기할게요. 복습을 좀 해보면, 세포막은 구조적으로는 인지질, 이중층 구조로 돼 있고, 여기에 이제 막단백질이 껴들어가 있다. 물론 이 외에도 이제 당사슬과 같은 부분들이 존재하고, 표면에 이제 얘네들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얘네는 세포를 인식하는 데 쓰인다. 그러니까 외부의 침입자인지 아닌지, 내 세포가 맞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인지하는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세포막의 이제 대표적인 특징이 뭐가 있었냐면, 선택적 투과성 이렇게 얘기했었죠. 선택적으로 물질을 투과시킨다. 뭐 반투과성도 이 선택적 투과성이란 말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물질을 전부 다 통과시킨 게 아니라 일부 물질만 통과시키고, 선택적 투과성의 두 가지 의미는 일부만 물질을 통과시킨다. 또 특정한 물질은 특정한 경로로 통과를 한다.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바로 통과하는 단순 확산이 있었고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확산 중에서는, 그 다음에 막단백질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촉진 확산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유동성이 있다. 그래서 유동성 모자이크막, 인지질 이중층이 굉장히 유동성이 있어서 마치 참기름에 기름방울 떨어뜨리면 이 기름방울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 말고 이제 지난 시간에 확산은 이렇게 얘기했었죠.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용질이 이동한다. 그래서 이때는 ATP 소모가 없다. 즉 에너지 소모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오늘은 삼투에 대한 얘기, 그리고 능동수송에 대한 얘기, 그리고 세포 외 배출, 세포 내 섭취, 세포 외 배출, 세포 내 섭취,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이 두 가지는 ATP를 소모합니다. 근데 삼투는 소모하지 않아요. 삼투도 일종의 뭐라고 했냐면 확산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확산 현상. 그래서 물 분자의 확산 현상인데, 이제 삼투부터 좀 얘기를 하자면 정리를 좀 해볼게요. 삼투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질이 이동하는데, 용매가 이동하고, 역시 ATP는 소모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많이들 오해하는데, ATP를 소모하지 않는데 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역행을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농도라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면, 우리가 주로 농도는 이제 퍼센트 농도를 얘기하거든요. 물론 이제 몰 농도도 얘기하지만, 몰 농도든 퍼센트 농도든 다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용질의 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용질의 비율이 높으면 고농도고요. 용질의 비율이 낮으면 저농도입니다. 용매의 비율이 아니라 용질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퍼센트 농도를 주로 쓰니까, 설탕물 10%짜리랑 설탕물 20%짜리라는 거는, 만약에 설탕물이 100g씩 있어요. 100g. 그러면 이 안에 설탕이 10%니까 100분의 10만큼 존재한다는 거죠. 100분율이니까 설탕이 10g 존재한다는 거고, 이 안에는 설탕이 20g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100 중에 10이 존재하는 비율이고, 전체 100 중에 20이 존재하는 비율이니까 비율이 얘가 높은 거죠. 2배 높기 때문에 얘를 20%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용매를 기준으로 저농도, 고농도는 얘기를 했어요. 사실 용질, 죄송합니다. 용질을 기준으로 얘기했는데, 용매를 기준으로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농도를. 근데 용매를 기준으로 해본다, 여기 밑에다 쓸게요. 용매를 기준으로 해본다면, 이 안에는 물이 몇 g 있냐면 90g이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는 물이 80g 들어있어요. 그러면 전체 용액 100g에서 용매가 차지하는 비율이 90%고, 얘는 전체 용액 100g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0%예요. 그러면 용매 입장으로 보자면, 물론 용매 입장에서 고농도, 저농도 얘기하진 않지만, 이쪽이 고농도라는 거예요. 용질은 이쪽이 고농도지만, 용매로 따지면 이쪽이 고농도인 거예요. 그러면 용매로 따지면
자, 삼투는 물만 이동하는 겁니다. 용매, 우리는 이제 주로 몸속에서의 용매는 다 거의 물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물이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용매를 기준으로 보면 고농도가 여기고 저농도가 여기니까 이렇게 이동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예요. 근데 용질을 기준으로 우리는 농도를 정의하기 때문에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표현하는 것 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삼투는 물의 확산이 맞아요. 물로 보면 이쪽이 물의 비율이 높고 이쪽이 물의 비율이 낮으니까 그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농도 차이가 크다. 이때 농도 차이가 크다는 거는 물론 이제 뭐 용질을 기준으로 하는 거지만 이 농도 기울기, 물의 농도 기울기, 그러니까 물의 농도 기울기라고 말하는 건 이상하지만 그냥 이제 편의상 표현하는 거예요. 용매를 기준으로 농도를 얘기하진 않지만 우리가 편의상 표현하면 농도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건 물의 농도 기울기도 차이가 많이 나는 거니까 농도 기울기가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역시 이것도 이동하는 속도는 점점점 빨라집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삼투에 대한 얘기를 이제 요 그림을 보면서 좀 얘기할게요. 그림 보면서 얘기하면 여기 반투과성 막이 있는데 이쪽이 설탕이 뭐 20%짜리고 이쪽은 뭐 증류수라고 해볼게요. 설탕이 없어요. 반투과성 막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구멍이 이렇게 조그만 구멍이 뚫려 있다 이렇게. 그럼 여기 물 분자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작으니까. 용질 입자, 예를 들면 설탕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기가 크잖아요. 그죠? C12, H22, O11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물보다 H2보다 훨씬 크죠. 크기가. 얘는 이쪽으로 이동할 수가 없어요. 이동이 불가하는 애들이죠. 그러면 이쪽은 용질을 둘러싼 물 분자가 꽤 많이 있을 건데 용질을 둘러싼 물 분자가 용질에 이렇게 물 분자가 둘러싸잖아요. 그럼 이 물 분자는 자유롭게 저쪽으로 이동하기가 어려워요. 왜? 용질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극성 때문에 주로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작지만 전기적 힘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표현이 잘 안 됐는데 이 용질을 둘러싼 물들이 많은 거예요. 용질이 있다는 건 용질이 녹아 들어갔다는 건 수하라고 얘기하죠. 용질이 물 분자 사이로 껴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용질이 아예 없는 걸로 이제 표현돼서 그런데 용질에 둘러싸인 물이 없다는 건 자유로운 물 분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더 이쪽으로 가기가 쉽겠죠. 그래서 자세히 보세요. 여기가 이쪽이 저농도고 이쪽이 고농도입니다. 왜? 이쪽이 용질 입자가 많으니까. 그런데 물이 이쪽으로 많이 가고 여기 이제 자유로운 물 분자가 많으니까 이쪽으로는 적게 갑니다. 안 가는 게 아니에요. 물 분자는 항상 양쪽으로 갑니다. 반투과성은. 이쪽으로 가는 게 더 많은 거야. 그럼 물의 순 이동은 오른쪽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물이 올라가게 되고 이쪽에 물이 낮아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삼투압은 세포막이 받는 압력이에요. 삼투에서 받는 압력입니다. 근데 어떻게 물이 압력을 받냐면 일로 가는 압력보다 일로 가는 압력이 더 세겠죠. 일로 가려는 힘이 더 세겠죠. 그러니까 이 힘을 만약에 100이라고 하면 이 힘을 10이라고 하면 100에서 10을 빼면 90만큼 이쪽으로 가려는 힘을 받는 거 아니에요. 물 분자가 오른쪽으로 가려는 힘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삼투압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삼투압은 사실 뭐 공식을 이제 P는 CRT 이렇게 해가지고 삼투압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화학이나 물리학에서 비슷한 걸 봤을 거예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해가지고 PV는 nRT 이런 거 봤을 거예요.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게 이 공식을 뭐 물리학이나 화학처럼 이해하자는 게 아니라 이때 압력도 삼투압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C가 뭐냐면 몰농도예요. 농도. 그냥 농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R은 이제 기체상수, 이상기체의 상수니까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건 온도입니다, 온도. 근데 온도가 변하는 상황을 뭐 여러분들한테 뭐 주거나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일정하다라고 하면 이것도 지울게요. 그러면 삼투압은 농도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체온이 막 갑자기 바뀌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이 절대 온도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이 T는 절대 온도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이제 생명과학 1에서도 삼투압을 뭐 혈장 삼투압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농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해도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장 삼투압하면은 혈장이 뭐예요? 혈액 속의 액체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혈액의 액체 성분이 혈장이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 혈장의 농도인 거야. 오줌 삼투압하면 오줌의 농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농도가 진하면 진할수록 물이 이동하려는 힘이 더 크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삼투 때문에 일어나는 힘이 그러니까 삼투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에서 좀 그 현상들이 좀 다른데 자, 이런 말을 씁니다. 고장액이라는 말을 쓰고요. 등장액이라는 말을 쓰고 저장액이라는 말을 쓰는데 네. 하이퍼토니, 뭐 아이소토니, 뭐 히포토니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영어는 중요한 게 아니고 고장액은 고농도에다 넣었다는 거예요. 이때 고농도란 건 뭐냐면 이렇게 이 적혈구죠. 적혈구 세포 내 농도를 기준으로 해서 밖의 농도가 고농도인 거예요. 바깥의 농도가 어떤 용액에다가 이 세포를 담그는데 바깥이 고농도에다가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농도가 인간 같은 경우에는 NaCl 0.9% NaCl 수용의 0.9% 정도의 농도가 인체의 체액의 농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리식염수예요. NaCl이면은 염화나트륨 수용액이죠. 염화나트륨을 0.9%의 농도로 녹인 게 생리식염수예요. 생리식염수는 우리가 링계로 직접 우리 생체 조직 속에 넣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냥 중류수를 우리 몸에 넣는다. 그럼 큰일 나죠. 저장액으로 들어가니까. 등장액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인체의 등장액은 한 NaCl 수용액 0.9% 정도 됩니다. 이거 뭐 숫자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뭐 문제로 나오면 다 자료에 주어집니다. 자, 동물세포랑 식물세포에서 이런 거 이제 물어보는데, 자, 고장액에다 넣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바깥의 농도가 더 높다는 거예요. 여기 흰색으로 쓸까요? 고농도, 여기는 저농도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이쪽이 고농도고 이쪽이 안쪽이 저농도잖아요. 근데 물은 항상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고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주로 이동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 그림이 조금 잘못된 게 뭐냐면 이게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지금 나가는 것만 그려놓은 것 같은데 들어오기도 합니다. 근데 나가는 양이 들어오는 양보다 훨씬 많으니까 순수한 물의 이동은 그냥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장액에서는 쭈그러드는 거야. 네, 쭈그러든다. 이렇게 표현해요. 쭈그러든다. 등장액은 말 그대로 농도가 같은 거야. 그러면 물의 이동량이 같겠죠. 들어오고 나가는 물의 이동량이 같습니다. 이런 건 뭐 동적 평형 뭐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는 물의 양이 같으니까 세포막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아무런 일이 없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저장액에 넣었을 때가 문제인데 바깥쪽이 더 저농도이기 때문에 이쪽이 고농도죠. 그럼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빠져나가는 양이 훨씬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들어오는 양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들어오는 양이 더 많다는 거죠. 빠져나가는 양보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점점 커집니다. 점점 커지다가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 보이세요? 요거 보이시죠? 네, 이런 걸 용혈 현상이라고 하는데 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세포가 이렇게 터져버리는 적혈구가 이렇게 터져버리는 실제로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증류수 같은 데다 넣으면 적혈구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몸속에다가 증류수를 과다 주입을 했어요. 그럼 적혈구 다 터져버리겠죠. 적혈구만 터지겠어요? 다른 세포들도 터져버리겠죠. 그러니까 이게 동물세포에서는 이런 용혈 현상과 같은 세포막이 견디지 못해서 그냥 와해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뭐 이렇게 되면 큰일 나겠죠. 자, 근데 식물세포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이쪽이 고장에, 이쪽이 등장에, 이쪽이 저장액이죠. 식물세포는 세포벽이 있어. 세포벽은 절대로 터지지 않아요. 벽이잖아. 쉽게 말하면 벽이잖아요. 자, 세포벽에 여러분들 세포막이 이렇게 실제로 뭐 안 보이지만 세포 골격 같은 게 아니라 세포 골격이죠. 이게 붙어 있어요, 사실은. 이런 붙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백큐얼, 이 액포거든요. 자, 물의 이동은 액포와 함께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포 안으로 들어온 물은 액포로 들어옵니다. 액포에서 나간 물은 세포 바깥으로도 나가요. 액포가 약간 완충작용을 해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물이 들어오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저장에선 더 들어오는 양이 많잖아요. 들어오는 양이 많으면 액포가 먼저 받아주니까 세포 이쪽으로, 그러니까 다른 세포 소기관 쪽에 물이 더 꽉 차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이제 먼저 받아준다는 거죠. 어느 정도 여유, 그러니까 물주머니가 좀 있으니까 여유가 좀 생기는 거예요. 또 나갈 때도 마찬가지야. 물론 이 세포질에 있는 이런 데서 이제 나갈 수, 여기겠죠. 여기서 나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일단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의 완충작용을 해줄 수는 있는데 뭐 완벽할 수는 없어요. 자, 근데 고장에서는 얘가 쭈그러들잖아요. 나가는 양이 더 많으니까. 나가고 들어오는 건 뭐 똑같아요. 여기 이제 들어오고 나가는 게 똑같고 여기는 들어오는 게 많고 하니까 팽창하겠죠. 자, 근데 이제 잘 보세요. 얘는 이 여기 붙어 있던 세포 막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쭈그러들면서 세포 벽은 변할 수가 없고요. 벽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포 막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원형질이 분리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원형질 분리. 원형질은 세포 벽이 아닌 부분, 이 안쪽의 부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원형질이 분리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원형질 분리 현상. 쭈그러들면서 아까 동물 세포 같은 경우는 세포 막이 없으니까 뭐 원형질 분리 이런 거 없어요. 식물 세포만 세포 벽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네, 원형질 분리.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이제 원형질과 예전에는 이제 이런 것도 자세히 배웠어요. 원형질과 후형질 이렇게 얘기했는데 생명 현상이 일어나는 곳이 원형질이에요, 사실은. 생명 현상이 일어나는 곳이 원형질인데 그냥 제가 이제 편의상 세포 벽 말고 요 안쪽 부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생명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부분은 원형질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예,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다음에 여기 뭐 아무 일도 없으니까 뭐 이거는 뭐 언급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팽창인데 이거를 이제 팽윤 상태라는 말을 씁니다. 팽윤 상태 이렇게 써요. 팽창한 상태. 계속 들어오다 보면 얘가 팽창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팽창 특정한 부피 이상으로, 그러니까 세포 벽을 조금 밀어낸 상태예요. 이게 최대로 늘어나잖아요. 최대 팽창한 걸 뭐라고 그러냐면 최대 팽윤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터지지는 않습니다. 최대 팽윤 상태가 되고 터지지는 않는다 라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 그래프 상당히 중요한데 뭐 시험에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자, 공식을 제가 하나 쓰겠습니다. 공식을 좀 하나 쓰면 흡수력이라는 게 있어요. 흡수력. 자, 네, 다시 쓸게요. 흡수력. 흡수력은 말 그대로 세포가 물을 빨아들이려는 힘이죠. 근데 이 그래프는 식물세포에서 그래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는 식물세포의 그래프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지 동물세포가 가지고는 물어보지 않아요. 흡수력이라는 게 물을 빨아들이려는, 그러니까 세포가 물을 빨아들이려는 그 힘이죠. 그런데 이 흡수력은 삼투압에서 팽압을 뺀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자, 일단 삼투압을 좀 생각해 봅시다. 삼투압은 세포 벽이 받는 힘인데, 자, 이 그래프 보면 부피와 압력 그래프예요. 물리 배운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게 압력이고 이게 PV 그래프란 말이에요. 갑자기 웬 PV 그래프? 중학교 1학년 때 우리가 보일 법칙이라는 거 배웠거든요. 여기서 온도 변한다는 얘기 있어요? 온도 변한다는 얘기 없죠. 갑자기 뭐 식물세포의 온도가 변한다 뭐 이런 얘기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자, 온도가 일정하다면 보일 법칙이 뭐냐면 압력이 커지면, 물론 이제 이거는 기체와 관련 있는 얘기지만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감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꽉 누르는 힘이 강하면, 외부에서 꽉 누르는 힘이 강하면 이걸 눌림 당하는 거는 잠시 쪼그라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피가 줄어든다 이 얘기죠. 그래서 여기 삼투압 빨간색으로 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압력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력이란 건 뭐냐면 삼투압은 다시 말하지만 세포 막이 받는 물이 들어오려는 힘에 의해서 세포 막이 받는 압력이에요. 그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세포의 크기가 커진다라고 했어요. 그럼 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거는 저장액에 있을 때요, 등장액에 있을 때요, 고장액에 있을 때, 저장액에 있을 때죠. 그러면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농도가 낮은 그 용액에다가 점점 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농도가 낮은 용액이면 들어오는 물의 양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들어와서 결과가 팽창한 거예요. 이미 이쪽으로 갔다는 얘기는 지금 이 방향으로 갔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이 방향으로 갔다는 얘기는 이미 팽창하는 쪽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미 팽창했다는 얘기는 압력을 물이 들어오려는 압력을 받아서 이미 물이 들어왔으니까 물이 들어오려는 압력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삼투압이 세포 막을 미는 힘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빵빵하니까 빵빵하면 이 빵빵하다는 거는 계속 들어왔는데 부피가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밀어내서 얘가 팽창을 한 거예요. 그러면 밀어낸다는 거는 물이 들어와서 이 세포를 크게 만드는 힘이죠. 팽창시키려는 힘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팽압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팽압이 커지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지금 팽압을 이렇게 그렸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렸거든요. 팽압을. 왜 여기서부터 그렸냐면 이게 1.0이 뭐냐? 세포의 상대적인 부피인데 이게 등장액에 있을 때 상대적인 부피. 그러니까 안 늘어났을 때 부피라는 거예요. 그러면 늘어날수록 팽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팽창하려는 힘이 없어요. 물이 들어와서 원래보다 물이 더 많이 들어와야만 팽창하려는 힘이 더 크겠죠. 그래서 이때부터 팽압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나올 때 팽압이 있어? 아, 여기가 등장액이구나. 팽압이 있는 그 시작점부터가 등장액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투압은 지금 물에 의해서 받는 세포막이 받는 힘이라고 했어요. 근데 세포막이 받는 힘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뭐라고 했어? 물이 들어오려는 힘이죠. 그러니까 이미 물이 들어왔어요. 물이 들어와서 받는 힘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물이 들어와서 받는 힘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면 팽압은 점점 증가를 합니다. 그죠? 자, 다시 여기다가 다시 그러면 이렇게 물이 들어오려는 힘이 존재해요. 그죠? 그 다음에 팽창하려는 힘도 존재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팽창하려는 힘은 이 세포막을 밀어내려는 힘이지 않아요? 그죠? 그럼 얘가 들어오려는 힘하고 나가려는 힘의 차이에 의해서 만약 이게 100이고 이게 10이에요. 이걸 밀어낸다는 건 물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지 못하고 밀어내는 힘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90만큼의 순수한 힘이 남게 돼요. 그 순수한 힘으로 물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흡수력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봐봐요. 여기 등장액을 기준으로 요 부분은 팽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팽압이 0이 되면 그냥 삼투압이 흡수력이 되는 거예요. 삼투압이 흡수력이 되는 겁니다. 이 힘이 없어지니까 들어오려는 힘만 있는 거잖아요. 그럼 삼투압이 그냥 흡수력이 되는 거예요. 물을 흡수할 수 있는 흡수력. 자, 그러면 여기서 흡수력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우리 책에도 요 그림에도 나와 있는데 흡수력은 이만큼이에요. 여기 등장해서 흡수력은 이만큼이고 저장액으로 갈수록 이렇게 흡수력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흡수력이 0이 되잖아요. 이게 흡수력이 0이 되는 시점 아닙니까? 이때는 물이 더 이상 못 들어온다는 거죠. 이때가 최대로 팽창한 상태예요. 이게 최대 평균 상태라고 써져 있네. 최대 평균 상태가 아닙니다. 그럼 최대 평균 상태는 뭐가 되냐면 흡수력이 0이 되는 거야. 흡수력이 0이 된다는 말은 삼투압과 팽압이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죠. 바깥에서 안으로 100만큼 들어오려고 하고 밀어내려고 100만큼 해요. 이 막을 경계로. 그러면 들어오고 나가지도 않겠죠. 그죠? 이때가 최대 평균 상태. 흡수력이 0일 때가 최대 평균 상태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그래프에다가 이걸 지우고 좀 깔끔하게 이 그래프에다가 요 그래프에다가 흡수력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흡수력이 안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흡수력을 표시를 할 수가 있어. 여기다가 이 그래프에다가 자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보면 흡수력이 삼투압과 달라지는 시점은 여기서부터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흡수력하고 삼투압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래프를 그리고 여기서는 흡수력이 0이죠. 그러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이렇게 곡선으로 오고 곡선으로 오니까 요 크기 요 때가 최고고 요 때가 0이니까 최저죠. 이런 식으로 자, 요런 식으로 약간 나옵니다. 완벽하게 뭐 직선으로 표현을 안 해도 되고요. 뭐 이 곡선의 뭐 곡률에 따라 좀 달라지지만 거의 이렇게 직선으로 이제 많이 그려줍니다. 이게 바로 흡수력이 되는 거예요. 이 그래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사실 그래프 보면 뭐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게 지금 3투예요. 3투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빨리 갈게요. 그 다음에 보면 능동수송으로 가겠습니다. 능동수송. 아, 그리고 3투에 뭐 생활 속에서 뭐 3투의 현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소금물에다가 배추를 넣으면 배추가 절여져서 김치 담글 때 절여져서 배추 숨이 죽는다 뭐 이런 거 있고, 뭐 목욕탕에서 오래 앉아 있으면 손가락이 쭈글쭈글해지잖아요. 손가락 발가락이 쭈글쭈글해지는 거, 이런 것도 전부 다 삼투압에 의한 현상이고요. 식물이 그 물을 흡수하는 것도,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는 거 다 삼투압이에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소금이 이렇게 흐물흐물해지는 이유는 소금물이 더 고농도니까 배추에 있던 물이 빠져나가면서 얘가 쪼그라들면서 흐물흐물해지는 거고요. 목욕탕에서 손가락 쭈글쭈글해지는 것도, 목욕탕은 그냥 바깥에는 그냥 물이고 사람의 몸은 이 물보다는 고농도일 테니까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들어와서 손가락에 있는 그 피부 쪽 세포들이 물을 많이 흡수해가지고 이렇게 불어 터진 거예요. 거의 뭐 터지진 않지만 뿐 거예요. 그러면 정말 물 속에 오래 있으면 막 세포가 터질 수도 있어요. 근데 각질 세포가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뭐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뭐 그건 생각은 안 해봤는데 갑자기 지금 생각해 보려니까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약간은 이제 뭐 막 적혈구처럼 막 적혈구 세포 자체를 뭐 정말 증류수에다 딱 이렇게 넣고 이런 상황은 아니니까 막 터져서 막 우리 인간이 막 탕 속에 오래 들어가 있으면 죽고 뭐 그러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그 정도로 우리가 나약하진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 정도? 네. 제가 능동수송으로 갈게요. 능동수송. 이 능동수송과 반대되는 말이 수동수송인데, 수동수송이 바로 확산입니다. 농도 기울기에 의해서 저절로 확산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배운 3투도 일종의 확산이죠. 확산. 능동수송은 뭐 영어로는 패시브 트랜스포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패시브.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 능동수송은 가장 중요한 게 ATP를 소모한다는 거. 농도 기울기를 역행하면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용질이 이동을 합니다. 이때는 용질이에요. 자, 저농도에서,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떨어지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 확산 현상이잖아요. 근데 이걸 끌어올려 주는 거야. 에너지를 써가면서. 그러니까 낮은 곳에 있는 물을 높은 곳으로 퍼올리려면 펌프가 필요하잖아요. 펌프의 동력을 쓰면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능동수송을 패시브라고 했나요? 패시브가 아니라 액티브예요. 액티브 트랜스포트고, 수동수송이 패시브입니다. 네. 정정할게요. 아까 패시브를 수동수송으로 얘기했나? 지금 갑자기 헷갈리네. 수동수송은 패시브라고 했죠, 제가. 근데 능동수송 설명하면서 갑자기 수동수송이라고 말을 한 것 같은데, 정정할게요. 액티브 트랜스포트가 능동수송, 패시브 트랜스포트가 수동수송이에요. 자, 능동수송 얘기하겠습니다. ATP를 소모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림 보면서 보시면 여기 나와 있네. 패시브 트랜스포트가 확산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여기가 그냥 일반 확산, 그죠? 단순 확산이고, facilitated diffusion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촉진 확산이죠. 그러니까 막단백질을 이용한 건데, 자, 여기 액티브 트랜스포트라고 나와 있는데,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는데요. ATP를 소모를 하는데, 이때 관여하는 이제 단백질이, 우리가 이제 단백질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한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걸 수송 단백질 이렇게 얘기해요. 수송 단백질, 트랜스포트 단백질. 그러니까 트랜스포트라는 게 여기서 온 거예요. 트랜스포트 프로테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수송 막단백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막수송 단백질 이렇게 쓰는 게 더 맞겠네요. 왜냐하면 영어로는 membrane transport protein 이렇게 부르거든요. membrane transport protein 이렇게 부르니까 막수송 단백질. 그러면 갑자기 한글이 어느 게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뭐 이런 말을 이렇게 생명과학 2에서 이렇게 쓰진 않아요. 교과서에서 잘 쓰진 않아서. 근데 어쨌든 이 수송 단백질, 그냥 수송 단백질이라고 부를게요. 트랜스포트 프로테인이 두 가지로 이제 존재하는데, 하나는 운반 단백질이 있고요. 운반 단백질.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통로 단백질이 있습니다. 통로 단백질. 그래서 운반 단백질은 이제 캐리어 프로테인 이렇게 부르거든요. 캐리어 프로테인이고, 통로 단백질은 채널 프로테인. 이거 생명학 1에서 좀 들어본 친구들 있을 텐데, 채널 통로, 나트륨, 칼륨 이온 통로 이런 거 들어봤죠. 그러니까 운반 단백질과 통로 단백질의 차이는 뭐냐면, 이 그림은 이제 운반 단백질의 구조인데, 통로 단백질은 말 그대로 얘가 이제 평상시에 이렇게 닫혀 있다가 이렇게 열리는 구조를 갖는 거예요. 근데 물론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제 능동수성은 거의 운반 단백질이 결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통로 단백질은 주로 이 촉진 확산을 해요. 그러니까 통로 단백질은 구조가 안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통로가 열리고, 그러니까 닫히고 열리는 어떤 구조만 변경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운반 단백질은 커다란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요. 마치 이렇게 이쪽이 이렇게 돼 있다가 이쪽으로 열리는, 그러니까 이쪽이 열렸다가 이게 이제 그림상으로 이해가 되시죠? 마치 여기 경첩이 있는 것처럼, 실제 경첩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죠? 이렇게 열렸다가 하는 것처럼, 그때 이제 ATP가 작용한다는 거예요. 보시면은 지금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나온 애가 이건데, 나트륨이온, 칼륨이온 펌프입니다. 펌프. 예, 이게 운반 단백질의 대표적인 예예요. 대표적인 예. 구조가 완전히 바뀐다는 건데, 그러니까 나트륨을 동그랗게 그렸어요. 실제 나트륨이 동그란 구조다 이건 아니고, 나트륨의 구조에 맞는 이런 부위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 부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트륨 이온이 3개까지 붙을 수가 있어. 3개가 딱 붙잖아요. 그러면 이때 ATP가 와서 인산기를 붙여주고 자기 자신은 ADP가 됩니다. ATP는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3개의 인산기가 있으니까 여기서 인산기를 떼주고, 그리고 이제 남는 게 ADP잖아요. 다이포스페이트. 그래서 인산기를 여기다 붙여줘요. 근데 인산기를 붙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생명과학 2에서는 이걸 뭐 자세히 배우진 않는데, 이것 때문에 단백질의 구조가 변해요. 인산기를 붙여주는 거. 그래서 이때 뭐 붙여주는 효소, 뭐 카이네이즈 효소,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붙으면서 구조가 확 바뀝니다. 여기가 확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반대편으로 열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여기 구조 변성됐죠. 보세요. 여기는 이렇게 처음엔 동그랬는데 변했어요. 그러니까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된 거야. 이게 나갑니다. 그럼 나갔는데 바깥쪽에 칼륨이 자연스럽게 여기 붙을 수 있는 구조예요. 실제 칼륨이 이렇게 생겼다는 건 아니라, 그리고 뭐 참고로 이 나트륨 칼륨 이온은 실제로는 영어로 하자면 소듐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요. 얘도 포타슘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소듐, 포타슘 이온 펌프 이렇게 이제 많이 불러요. 나트륨, 칼륨 이온 펌프 우리는 그렇게 부르면 됩니다. 자, 이게 붙잖아요. 그러면 이게 붙고 인산기가 떨어져 나가면서 원래 구조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원래 구조로 되돌아가면 이쪽으로 열리면서 보세요. 여기 요 구조랑 다르죠. 이거는 칼륨 이온을 받아들이기 좋은 구조고, 요 구조는 칼륨 이온을 뱉어내기 좋은 구조예요. 뱉어내기 좋은 구조로 바뀌니까 여기서 칼륨을 이렇게 뱉어내는 거죠. 그래서 나트륨은 나가고 칼륨은 들어오는데 3개 나가고 2개 들어오는 이런 단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막단백질들이 운반을
운반 단백질, 통로 단백질, 수송 단백질들이 있는데 이 수송 단백질들이 단 한 종류의 물질을 한 종류의 단백질이 이동시킨다. 무조건 맞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백질은 두 종류의 이 물질,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의 두 종류의 물질을 한꺼번에 이동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한 종류의 단백질이 한 종류의 물질을 주로 이동을 시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포 내 섭취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포 외 배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네들도 다, ATP 씁니다. 이거. 자, ATP를 다 소모한다.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이거를 하는 건데, 세포 내 섭취는 또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식세포 작용하고, 식세포는, 세포를 먹는다는 뜻이죠. 식균 작용 생각하면 돼요. 식균 작용. 마크로페이지, 백혈구 중에, 뭐죠? 식균 작용하는, 백혈구. 이거를 마크로페이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박테리오파지 뭐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이게 마크로가 거대하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이제 페이지가 박테리오파지 할 때 박테리오파지라고 우리가 쓰긴 하지만 박테리오페이지죠. 이게 먹는다는 뜻이에요. 먹다. 그래서 거대한 먹는 세포. 그래서 마크로페이지 이렇게 부릅니다. 이 백혈구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대식세포죠. 우리말로. 우리말로 이름을. 예, 대식세포. 가끔가다 이렇게 용어가 안 떠오를 때가 있어.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데 안 떠오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 좀 당이 떨어져서 그런가 봐요. 자, 그래서 세포, 그러니까 세균을 막 잡아먹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작은 세균이 있는데 이 대식세포가 가까이 가서 아메바 운동을 통해서 위족 운동 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둘러싸요. 그러면 이거를 막으로 둘러싸서 이렇게 둘러싼 다음에 소낭에다 넣어가지고 라이소좀하고 결합시켜가지고 여기서 막 가수분해해서 해서 막 죽여버린다고 했잖아요. 이 들어올 때 이 작용이 식세포 작용이에요. 식균 작용이 대표적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액체의 성분을 들어올 때는 음세포 작용이라고 합니다. 음세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세포의 배출은 따로 이름이 없어요. 근데 영어로는 이게 세포 내 섭취가 엔도사이토시스, 세포 외는 엑소더스가 탈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빠져나간 거고 이건 들어오는 거다. 자, 근데 이때 세포막이 융화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인지질 이중층이잖아요. 인지질 이중층, 모든 생체막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합쳐졌다가 빠져나갔다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포 내 섭취를 하게 되면 바깥에 있던 애를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데 나의 막을, 그러니까 여기 요 막이죠. 요걸 떼어다가 이렇게 안으로 들여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나의 세포막의 일부 소모했기 때문에 이때는 세포막의 면적이 줄어들게 됩니다. 감싸고 들어오니까 나의 세포막으로 이렇게 감싸고 들어오니까. 근데 반대로 외부에서 막이 이렇게 왔는데 죄송합니다. 세포 외 배출이죠. 배출할 때는 내부에도 막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골지체 같은 데서 이런 이제 분비 소낭 같은 게 있으면 얘네들이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얘네들이 이 부위랑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합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안에 있던 물질이 나간단 말이에요. 얘는 나가지만 여기 이 부위는 결합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세포망의 면적이 늘어나게 돼요. 증가하게 됩니다. 요것도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는 세포막의 면적이 줄어든다. 여기는 세포막의 면적이 늘어난다는 거.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엑소사이토시스, 세포 외 배출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막이 이 세포막하고 융합이 되니까 증가하게 되는 거고, 들어오면서 요걸 잘라서 내부로 들어오게 되니까 세포막의 인지질 이중층의 면적은 줄어들고 세포 내에 이런 소낭의 면적은 늘어나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네, 요거 보면 엔도사이토시스 조금 더 자세한 그림인데 세포 내 섭취를 할 때 파고사이토시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피노사이토시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식세포 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솔리드 파티클 이렇게 돼 있는데 작은 어떤 이렇게 고체화된 어떤 조각들. 근데 이거 그냥 세균처럼 생각해 주셔도 돼요. 그냥 세균을 잡아먹는 것처럼 이게 감싼다는 거죠. 푸드 베큐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파고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식세포 작용해서 이렇게 잡아먹는 어떤 소낭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플루이드 이렇게 돼 있죠. 액체 상태라는 거예요. 플루이드 액체 상태인 거를 이렇게 감싸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베시클은 그냥 소낭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건 뭐냐면 이제 그 리셉터를 이용해 가지고 그 얘네들이 이제 들여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셉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러니까 얘가 누구인지를 알게끔 하는 역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용체가 리셉터 아니니까 이 리셉터가 얘를 잡아서 얘는 못 잡고 얘만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만 인식할 수 있는, 얘가 누구인지를 얘가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만 끌어들일 수 있겠죠. 얘를 매개체로 해서 들어온다고 해서 수용체 매개 세포 내 섭취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용체 매개 세포 내 섭취 뭐 이런 것도 있다. 뭐 간단하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요것도 뭐 똑같은 거죠. 근데 이건 이제 정리해서 이제 보시면 이게 세포 외 배출 이런 거 나왔을 때, 요거 ATP 소모하네, 세포 외 배출이네. 그 다음에 여기 막 구조가 바뀌면서 나가는데 여기가 저농도고 여기가 고농도죠. 누가 딱 봐도. 그래서 얘는 능동수송이구나. 이런 거 문제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여기는 고농도에서 저농도인데 마치 통로 열리는 것처럼 열렸잖아요. 그래서 얘는 수동수송 확산이구나. 근데 무슨 확산? 촉진 확산이구나. 막단백질을 이용해서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에너지 소모가 없다. ATP 소모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포좀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라이포좀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글로 쓰면 리포솜이죠. 리포솜. 예. 그냥 나는 책에도 라이포솜이라고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실제로 이제 뭐 용어는 라이포솜이 맞거든요. 자, 인지제 이중층으로 된 건데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둘러싸인 거 리포솜이라고 합니다. 리포솜은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리포솜이 그럼 세포막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리포솜에는 인지제 이중층만 들어 있습니다. 인지제 이중층만 있고 막단백질은 없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인데 막단백질이 지금 뭐 물질을 수송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효소의 역할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있어서 생명체로서 물질 대사도 하고, 막에서 물질 대사가 일어나는, 막에서 물질 대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물질의 합성과 분해도 일어날 수 있고요. 물질의 이동도 일어날 수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생명체로서 활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체막이라는 건 막단백질, 물론 인지제 이중층이 절대적인 어떤 면적을 차지하지만 막단백질이 기능을 굉장히 많이 기능은 거의 막단백질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은 막단백질이 없는 리포솜은 그냥 생체막하고는 거리가 멀죠. 하지만 생체막과 융합할 수 있는 똑같은 인지제 이중층으로 되어 있다. 근데 이게 다 머리 부분, 친수성 부분이 바깥쪽, 안쪽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이쪽도 물과 친한 부분, 뭐 물을 담을 수 있고 여기도 물을 담을 수 있고 수용성 물질들을 이렇게 담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용이 되는데 여러 가지로 이용될 수 있는 이유가 뭐 이건 라이포솜인데 이제 둘 다 라이포솜인데 뭐가 다르냐 이거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이 라이포솜이 이용될 수 있는 범위가 뭐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미용 분야를 떠올리게 되는데 그 화장품에 그 피부에 이제 어떤 물질을 흡수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피부도 세포로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피부 세포막이 있는데 이렇게 리포솜에다가
이렇게 어떤 유효 성분들, 피부에 좋은 성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가서 바르면 이게 이렇게 합쳐지는 거예요. 잠시 후에 이렇게 합쳐져. 이렇게 합쳐진다고요. 이렇게 합쳐져. 그러면 여기 있는 유효 성분들이 이렇게 쉽게 들어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 유효 성분을 이 안에 넣으려면 물하고 친한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물에 녹일 수 있는 어떤 뭔가를 한다든지 이런 성분들을 이 안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근데 꼭 미용 분야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피부 같은 뭐 화장품 분야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다가 여러 어떤 약품 성분이라든지 무슨 뭐 항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면역 뭐 그다음에 약물 이런 것들을 우리 몸속에 직접 투입할 때 이런 것도 이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DNA를 이걸로 만들어 가지고 또 넣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유전자 치료할 때도 뭐 이런 거 이용한다고 하는데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아까 요 그림은 뭐냐면 하이드로포빅. 이거 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거죠. 하이드로포빅하고 하이드로필릭은 이게 소수성이고요. 물을 싫어한다. 이게 친수성이거든요. 근데 라이포솜이 무조건 친수성 물질만 운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친수성 물질을 넣을 때 이 안에다 넣으면 돼요. 이 안에다. 여기 이제 운반하려는 물질을 이 안에다 넣어서 간 거죠. 소수성 물질은 이 인지제 이중층에다가 이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 인지제 이중층. 그러면 몸속으로 생체 내로 이거를 운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수성 물질을 끌고 갈 때, 친수성 물질을 끌고 갈 때 라이포솜을 이렇게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뭐지? 이제 세포막에 대해서는 이제 다 했고요. 세포막에 이제 막단백질이 뭐 효소 역할도 하고 한다라고 했잖아요. 효소에 대한 얘기도 좀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